내가 강의 이제 지난 대림절에 하루도 안 쉬고 강의 다니잖아요. 그럼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인다고, 그걸 먹인다고. 아버지는 산에 가서 가장 죽을 둥 살둥 주치캐로 다니고, 어머니는 또 밤 12시까지 그걸 다려놓고 아들 강의 끝나면 먹이려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늙은 분들을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다, 저러다가 차라리 지쳐서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올 봄에는 아까 명동에 와서 그 신발을 이렇게 신발 가게 보면서 내년엔 봄에는, 올 봄에는 신발을 좀 더 가벼운 걸 사드려야 되겠다. 산에 더 다니시게.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집을 나가라.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일단 해만 뜨면 집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70, 80 넘어갖고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가주는 게 예의라니까. 그냥 70, 80 넘어갖고 이거 그냥 하루 종일 그리고 앉아있으면요, 며느리들 힘들어요. 며느리들만 힘들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심심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고독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 독거노인 숫자가 125만 명이나 돼요.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 주는 것도 예의야.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오는 것도 예의예요, 예의. 저는 우리 생태마을에 봄만 되면은 할머니 4분, 5분이요 어울려서 생태마을에 오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고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어봤자 13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내 손으로 밥 안 하고 먹여주지, 재워주지, 찜질방 있지, 산책로 있지, 이사 있지, 강의 있지. 1년에 한두 번 13만 원 위해서 나를 못 써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년을 오는데 그 할머니들이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말대로 집 잡혀서 이렇게 내가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인생이 너무 즐겁다는 거야. 집 잡혀서 쓰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 집에서 먹고 막 춤도 춘대.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그리고 또 뭐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가서 보고 국제시장도 가서 보고 왔는데, 평생 영화 안 보러 가시던 분인데 요즘 보러 다녀요. 80세 돼 갖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는 게 재밌대. 쓰니까 재밌는 거, 쓰니까. 여러분들 국제시장에 유일한 내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한덕수라는 친구가 함흥 일사후퇴에서 오잖아요. 네가 장남이니까 네 책임져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학도 못 들어가고 파독 광부가 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해양대학에 합격을 해요, 돌아와서. 근데 베트남 또 참전을 가요, 동생하고. 꽃분이네 가게 그거 구한다고. 근데 그 부인이 한마디 해요. 당신 왜 가족을 위해서만 사느냐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당신을 위해서도 살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살죠. 그 여의도에서 막순이라고 함흥에서 놓친 그 이제 미국에 이제 입양돼 갖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빼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뱄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 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이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네. 네.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면은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면은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손수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더워서. 또 강원도는 오늘 영하 17도예요. 영하 17도라 내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는 내복을 안 입으면은 추워서 못 살아요. 어쨌거나 100살 넘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100살까지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고. 근데 100살 넘은 모든 분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냐면 해만 뜨면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만 뜨면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 천주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성당 다니는 거 나이 먹어서 참 좋다고 생각해. 성당 다니는 거. 성당 갈 때까지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올 때 걸어오고. 그리고 또 우리 천주교가 미사 참여할 때 그냥 놔둬요? 일어나라, 앉아라, 들어와라, 나가라. 얼마나 많이 시켜, 미사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우러져 있으면요, 자기가 의식이 젊어진대요. 그래서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되게 자다가 돌아가신대. 많이 끝까지 활동한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레주하는 할머니들이 끝까지 활동하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지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 다니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오줌. 왜냐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오줌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여러분들 나이 먹어갖고 미국은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봤어요. 미국은요 90살이 넘어서 다리가 풀려갖고 거동을 못하는 분들한테 의사가 약 처방 안 해요. 뭘 처방하냐면 헬스장 가라고 그래요. 헬스장. 왜냐하면 몸에 근육이 있으면요 잠도 잘 와요. 몸에 근육이 있으면 잠도 잘 오고, 또 몸에 근육이 있으면은 누워서 똥오줌 안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헬스를 하면서부터 어깨가 넓어져갖고 양복을 다시 맞추고 춤도 추고 그런다는 거예요. 또 나이 먹어갖고 좋은 건 춤추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어갖고 춤처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 중에 하나가 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춤 프로그램이 참 많잖아요. 가서 춤만 추세요. 또 눈이 맞아갖고 막 뭐 결혼을 하느니 마느니.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에 돈 쓰는 거 아깝다고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안 해서 집에만 있는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지금 72%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 쓰는 거 무섭고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45%는 극빈자예요. 극빈자라고 그러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노인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세요? 알죠? 잘 살아요. 이번에도 뭐 1조 1000억 달러를 달성하고 무역 흑자 500억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그런데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45%는 정말 쓸 돈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7%는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못 쓰는 분들이에요. 27%는 여러분들이 여가 활동도 하지 않고 27%의 할머니들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할머니들이 뭐 하는 거냐면 나중에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 간병인 병원비로 다 씁니다. 안 쓰는 거. 한국인이 평생 살면서 남성이 의료비로 얼마를 쓰냐면 7,400만 원을 쓴대요. 여성이 몇 퍼센트를 쓰냐면 8,700만 원을 쓴대. 여성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1,300만 원을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쓰느냐 하면은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똑똑하시네. 오래 살아서 더 쓰는 거예요. 그런데 4,300만 원 65세 이상이 8,700만 원 중에 4,300만 원을 65세 이상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늙어서 병원비를 다 쓰는 거야. 이 돈 내가 보긴 이 돈 4,300만 원 가지고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놀러 다니는 대로 쓰고 그런 분들 돌아가실 때 그냥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운동 헬스장 요즘 7만 원 내지 8만 원 해요. 그럼 그 헬스장만 다녀도요 50년 다닐 수 있어요. 50년. 병원비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쓰는 병원비를 가지고만 해도 50년 헬스장 다닐 수 있어요. 자, 이제 헬스장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왜 헬스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나이를 먹어서는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40살이 넘어서부터 몸에서 1%씩 근육이 빠져나가요. 1%씩 근육이 빠져나가면은 80살 되면 거의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어?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으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을 보충해 주려면 고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어야 되고 또 헬스장. 자, 신부님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은 맨날 돈 있는 사람 얘기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평창은요 평창 종합운동장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헬스장에 있는데 무료예요. 무료. 이게 우리 평창만 무료가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무료 헬스장 널려 있어요. 그러면은 아침에 나가갖고 헬스장 가면은요 젊은 사람도 구경할 수 있고 내 몸에 맞게만 하면은요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목욕탕 딸려 있으면 목욕탕. 그리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은요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네. 자지 말라 그래도 쓰러져서 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신부님 나이를 먹으니까 잠이 안 와. 이런 분들은 왜 잠이 안 오냐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갖고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아버지를 모시면서 어떤 분이 일기를 썼어요. 극히 일부만 제가 옮겨놓을게요. 이 참 내용이 참 가슴이 참 짠해요. 이 더 기가 막힌 내용도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이라 정말로 정말 우리들이 들을 만한 객관적인 내용만 쓴 거예요. 어제는 불효를 했다. 기저귀 찬 채로 거실로 나가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누워서 발길질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렀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똥오줌 싸고 이런 분들 치매에 걸린 분들은요 막 뱀이 막 기어간대요. 천장에 뱀이 기어가고 천장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대요. 그러니까 치매 걸리는 게 진짜 똥오줌 싸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치매에 걸려갖고 똥오줌 싸는 거예요. 네, 치매에 걸려갖고. 그리고 집 나가갖고 치매 걸리는 부모님 잃어버리면은 자식들이 또 얼마나 애가 타요. 그리고 막 직기 다 망가뜨려 놓고. 참 이런 못할 짓을, 이게 이유가 딱 한 가지라니까요. 안 죽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안 죽어서. 자, 여기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를 막 때렸나 봐요. 밤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망령. 이미 아버지의 영혼의 절반은 잡귀에게 농락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니 이 집안을 어찌할꼬. 부처님께 3배 후, 불교 신자예요. 부처님께 3배 후 죽비를 들어 아버지 양쪽 발바닥을 호되게 내리쳤다. 여러분들 늙으면 자식이 부모 때린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릴 수밖에 없대요. 때려야지 컨트롤이 되니까. 하늘은 어찌 나를 이토록 침통하게 만드는 것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염을 할 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수도 없이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식들한테 이런 고통 주기 싫으면은 자기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존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돼요. 끝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가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느 외로운 노인의 글이 하나 있는데 참 모든 인생이 다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3년 전 마누라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함께 살자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여러분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많이 싸우죠. 많이 싸우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싸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싸울 남편도 없잖아요. 그럼요, 그거 얼마나 외로운데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나는 아늑하고 편안한 아들네 집에서 학교 간 손자들과 직장에 나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오는 저녁 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자식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요, 혼자인 거예요. 혼자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어 집안 분위기가 활기찰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손자 녀석들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늘 숙제하느라고 바빴다. 공부하느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아줄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시간에 온 식구가 모였는데 식사 분위기는 대체로 딱딱했다. 가끔 어린 손자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며 깔깔대면 제 어미가 할아버지 앞에서 떠들면 못 써 하고 야단을 쳤다. 사실 나는 녀석들이 짓거리는 일이 즐거웠는데 말이다. 차를 마실 때라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으련만 아들이 아버님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하고 말하면 나는 잠이 오지 않아도 내 방에 가야 했다. 감옥이죠, 감옥. 바깥에 나가고 혼자 있을 수도 없고 자식하고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노인 몇 사람과 오래간만에 즐겁게 마작을 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에게 그 노인들 식사를 같이 부탁했는데 며느리가 진수성찬을 차려 올렸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들이 미리 말도 없이 손님을 청하면 어떡하냐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금방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팠는데 냉장고에 내가 먹을 만한 간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늙은 행상한테서 만두를 3상자씩 사 먹었다. 그 뒤로는 뱃속이 편안했고 하루 종일 목소리를 쓰지 않는 나로서는 만두 장수와 이야기 나누는 일도 즐거웠다. 여러분들 늙으면은요, 이 만두 장사랑 얘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 나하고 누가 말만 해줘도.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할머니들요 무지하게 통화 오래 하는 할머니들 많아요. 어느 날 만두 장수는 내게 줄 거스름돈이 모자라 나중에 며느리를 통해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며느리는 아버님이 이렇게 직접 사다 드시면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님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갈증이 나고 자주 오줌이 마려운 증세가 더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당뇨병이라고 했다. 아들은 너무 많이 드셔서 그 병에 걸린 겁니다 라고 말했다. 며칠 뒤 내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뒤숭숭했다. 그러다 문득 마누라 장례식 때 보고 여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다. 그때 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양로원 생활이 즐겁다고 했다. 같은 연배의 늙은이들과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얘기도 나눈다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들어갈 방도 있냐고 묻자 친구는 자네는 아들과 더불어 만년을 편안히 즐기게 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늙어서요, 늙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쳐다보지도 않는 아들하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늙은 친구들하고 오신 분들 많죠? 네. 아들이 여기 와서 놀아줄 수 있어요? 못 놀아줘요? 못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꾸리고 아껴서 그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하고 밥 한 번 사 먹을 생각 안 하고 자식 뒷돈 대줄 생각만. 그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친구의 말에 공감했지만 이미 3년을 편안하게 보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섬주섬 짐을 꾸렸다. 옛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제가 가끔 삼성 노블카운티 또 유무상통 마을, 그야말로 돈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분들 참 멋지게 살더라고요. 해주는 밥 딱딱 먹고 수영장 있고 삼성 노블카운티는 골프 클럽도 있더라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학원만 끊으면 욕심만 버리면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지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이놈의 욕심이 지금 대한민국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40살 50살까지 살 때는 치매가 뭔지 노년의 외로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70, 80, 100, 110살까지 살면서 점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뭐가 드느냐면 무기력증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우울증이에요. 이제 병으로 발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65세 이상 할머니들 그 우울증을 조사해 보면은 부부가 같이 노년에 살면 우울증이 21% 온대요. 그리고 자식하고 살면 27%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늙어서 자식들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고 산다? 아니에요. 나이를 70, 80, 90 넘어가면서 자식하고 살면은요 서름받고 섭섭하고 또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자기 오래 사는 줄 모르고 섭섭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살면은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늙어서 자식하고 한 집에서 산다는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빼버려야 돼. 또 문제는 혼자 살면은요 이 우울증은 41%로 늘어나요. 혼자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늙어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60, 70 되신 분들, 50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자식 걱정하고 며느리 걱정하고 손자 걱정하고 손녀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네.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해야지 자식들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저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우리 직원들하고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었죠, 여러분들도. 근데 난 그 우는 게 이해가 안 가. 왜 울어? 여러분들 할아버지 98, 조병만 할아버지, 할머니 89, 강계열 할머니. 여러분들 89, 89살에 눈 오면
눈싸움하고 놀고, 그렇잖아요. 낙엽 떨어지면 낙엽 가지고 놀고, 꽃 피면 꽃 꽂아서 머리에 꽂아주고, 냉이 씻을 때 물에 물장구 치고 놀고. 여러분들 89살, 이 98살에 그렇게 산다는 건요, 늘 내가 강의 때 말하는 대로 사는 분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그 두 분의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고 경치 좋은 데서 자식들하고 안 살고 그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한복 꼭 같은 색깔 입고 얼마나 좋아요. 100살까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대복을 탄 거예요. 저는요 중간에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할머니 생일날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다가 싸워요. 싸우는 거 보셨죠? 네. 뭐 네가 한번 아버지 아팠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갔냐, 전화라도 한번 했냐. 그 싸우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전 전혀 그렇게 이건 여러분들 모두의 일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집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자식들 100번 이해가 돼요. 100번 그 자식들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98이면 아들이 68살이야. 아들이 68살이면은 자기도 힘들어. 자기도 70에 들어섰는데 98살 먹은 아버지 언제 챙겨요? 98 먹은 아버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들 딸이 하나 있는데 40살까지 시집도 안 가고 80 다 된 내 옆에 붙어 살아. 그럼 그 딸 이뻐요, 미워요? 그리고 그냥 돈이라도 벌어오면 좋은데 돈도 안 벌어와. 돈도 안 벌어오고 계속.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캥거루족이 몇 명이냐면은 1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70, 80이 다 됐는데도 그 어머니 등골에 붙어서 빼먹는 거야. 자긴 돈도 안 벌고. 여러분들 그런 딸들이 자기가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 힘들게 하면 그 딸 밉잖아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버지가 100살 되도록 안 죽고 계속 내 등에 붙어 살면은 60 먹은 자식은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계산상 안 맞는다는, 계산상. 자식을 20년 키웠으면 20년만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제는 20년 키우고 40년, 50년, 60년 얻어 먹는다니까요. 지금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지금 50살 된 분들 110살까지 살면은요, 60살서부터 자식 기대고 산다면은요, 몇 년 얻어먹는 거야? 50년 얻어먹는, 50년. 지금 40살들은요, 120살까지 사는 거야. 그럼 60살서부터 자식 기대서 얻어먹고 산다면은요, 60년 얻어먹는 거야. 20년 기껏 키우고 난 다음에 60년 얻어먹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하고 산다는 거는 자식이 늙어서 나를 책임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키웠어요. 저는 뭐 우리 집 막내로서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신학교 들어가니까 누가 날 키워줬어? 교회가 날 키워줬어. 신학교 교회가. 신부되고 보니까 너무 고마워. 그래서 20년 동안 나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한테 은혜를 갚으리라. 내가 받은 만큼은 돌려주리라. 그래갖고 내가 신부 돼갖고 첫 사목 활동비 받았을 때 45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 24년 전에요. 어머니 25,000원, 아버지 25,000원 용돈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한 달도 안 빠지고 용돈 드렸어요. 4년 전에 끝났어. 4년 전에 계산 끝났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갈 생각을 안 하네. 아버지 85, 어머니 83인데 너무 정정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를 전 참 많이 사랑해요. 이제는요 자식이 효도로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 자꾸 같이 있고 싶고. 사랑은 그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이 돼도 어머니가 83이 돼도 항상 머릿속에는 시간만 되면 아버지 어머니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이건 효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랑의 차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올해도 가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70에 은퇴하니까 앞으로 딱 20년만 더 살아라. 그럼 아버지 105, 어머니 103이야. 그러니까 딱 20년만 더 살고 그땐 내가 안 붙잡겠다. 그땐 죽어도 된다.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느냐 하면은 70살 된 여러분들, 50, 60살 된 여러분들은 지금 나도 힘들지만 자식 결혼시켜줘야지, 또 뭐 책임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늙은 어머니 아버지, 90, 100살 된 어머니 아버지까지 살아있다면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즐거운 게 아니라 인생이 온통 짐이야, 짐. 그러니까 온통 짐이 되기 싫으면은요, 여러분들, 짐이 되기 싫으면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 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 학원 끊는 거예요. 자식 학원 끊고 대학 다닌 자식 있으면 휴학시키고, 그리고 결혼은 네가 벌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세 가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모두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냐 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참 일이 1년 내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사람이 많이 필요해갖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생들 많이 뽑았어요.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가요. 일주일도 일을 못하고. 10명 중에 9명이 왜 일주일도 못하고 가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24시간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애들이야. 책상에만.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동을 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은요, 이 스포츠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만 되면은 엄마 아빠들이 애들 운동하는 거 계속 지켜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미국 쪽에 이 워싱턴 쪽에 강의를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사회는요, 운동을 못하면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럭비를 시킨대. 우리나라 럭비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야. 너무너무 럭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럭비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기본 끈기가 있는 거야. 운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운동이 어디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외우느냐고 그냥 대학교 때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이 생태마을에 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봐요. 못 견뎌요. 뭐 하루 만에 가는 놈, 이틀 만에 가는 놈, 일주일 만에 가는 놈. 제가 그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거 큰일 났구나. 전부 머리 쓰는 일만, 그것만 일이라고 생각하고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여러분들, 노동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사회는요 끝나는 수밖에 없어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자기 나라 지키는 용병 다 용병 갖다 써갖고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가보면 전부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그런데 국가에 보면은 지금 애들 캥거루족이 100만 명에 취직 못하는 애들 200~300만 명이 넘게 집에서
그냥 노는 거야. 아무 일도 안 하고. 엄마 돈 빼먹는 거죠. 엄마 아빠 등골 빼먹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등골만 빼먹는 게 아니라 80, 90까지 살 엄마 아빠 등골까지 다 빼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 심각해요. 자식들한테 돈 다 뺏긴 노인들, 쓸 돈이 없어서 집 안에만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공원에 나가 이렇게 장기 바둑 두는 데 기웃거리다가 집에 들어오는 할머니들 참 많아요. 결국 사는 맛 하나 없이 사는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삶을 그렇게 마감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는데 이거 굉장히 막 아주 이거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지금 이 초등학생들이 쟤네들이요 선행학습을 학원에 가서 한 번 하고 집에서 숙제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세 번째 공부하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선생님이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는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행학습이 누구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 대한민국의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내만 1등 시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 병들게 하고 그것만에 거기에 학원비 들어가는 건 내 노년의 이 연금을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원 끊고 대학 휴학시키고 지금 집에서 노는 놈들 전부 공장에 취직시켜갖고 일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살 길고 자식들도 살 길이 그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름이 성필립보 생태마을이에요. 근데 이 필립보 생태마을은 내가 신학생 때부터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보좌 신부 때도 모셨던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이 저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장소에 너무 아름답게 저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래서 신부님 본명이 필립보예요. 그래서 필립보 성필립보 생태마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87세의 나이로. 근데 내가 이분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참 죽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은 마침 기도로 이혜인 수녀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어느 노인의 고백이라는 기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나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누가 오지 않아도 창이 있어 고맙고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벗이 됩니다. 내 지나온 날들을 빨래처럼 꼭 짜서 햇살에 널어두고 봅니다. 바람 속에 펄럭이는 휘노애락이 어느새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네요. 이왕이면 외로움도 눈부시도록 가끔은 음악을 듣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가 용서할 일도 용서받을 일도 참 많지만 너무 조바심하거나 걱정하진 않기로 합니다. 죽음의 침묵은 용서하고 용서받은 거라고 믿고 싶어요. 고요하고 고요하게 하나의 노래처럼 한 잎의 풀잎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매일을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가장 소중한 목표가 아닐까요? 과거에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주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며
진정한 만족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기력증과 우울함입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으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위축되고 생각도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가벼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새들의 지저귐 소리, 나무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걷기가 익숙해졌다면 조금 더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체육관에서 하는 댄스 수업에 참여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헬스 자전거나 수영 같은 운동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종류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우리의 뇌에서는 행복감을 주는 화학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그 상쾌함과 성취감은 어떤 약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치료제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식욕을 정상화시키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통해 얻는 자신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던 몸이 점점 튼튼해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몸을 열심히 움직여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정서적 만족감과 소속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은 메마르고 외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대화가 시작되면 금세 옛정이 되살아나면서 서로의 안부를 나누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가꿔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분께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하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나 간단한 인사말에 그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진정한 이웃사촌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교실, 원예 수업,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있으시다면 교회나 절, 성당 등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예배나 법회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소모임에도 참여하다 보면 신앙을 통해 맺어진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의 가장 큰 장점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잘 모르는 분께 알려드리거나 몸이 불편한 분을 도와드리는 일을 통해 우리는 존재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한층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체육관 이용료, 문화센터 수강료, 친구들과의 식사 비용 등등 말이죠. 이런 지출을 보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쓰는 돈은 미래의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치매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운동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받는 정서적 지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병원비로 지출하게 되는 돈을 생각해 보세요. 수술비, 입원비, 약값, 간병비 등등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게다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시간입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현명한 소비의 기준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한 지출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투자입니다. 물론 무작정 돈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싼 헬스클럽 대신 동네 체육관을 이용하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합리적인 가격의 식당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등 똑똑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관련된 지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불필요한 다른 지출은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 안에서만 사용하는 물건들을 사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건강을 위한 투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투자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에서 얻는 것은 단순히 몸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의 발견, 성취감과 자신감의 향상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을 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3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신체적 활동, 사회적 교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 3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운동이나 취미를 알게 되고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를 통해 더 많은 활동과 만남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무기력함과 우울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대신 활력과 희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낼 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하루에 10분만 더 걷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와 통화하기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해안가에서 많이 살고 그 다음에 강에서 많이 살았어요. 동굴 해안가의 조건을 갖춘 데가 제주도입니다. 슬프게도 4.3 때 서북청년회하고 군인, 경찰들을 피해서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고 감자를 먹고 지냈죠. 그러면서 불을 질러갖고 동굴 안에서 다 죽기까지 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4.3 시대 1948년, 49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석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뗀석기라고 이렇게 돌이 삐죽한 거 있으면 그걸 떼어내. 그래갖고 그것을 채집, 사냥을 통해서 생활했던 시기입니다. 보통 10,000년 전까지, 15,000년 전, 20,000년 전, 저쪽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가면은 20,000년 전으로 봅니다. 10,000년 전까지 추정이 돼요. 요때는 같이 사냥을 하고 같이 나눠 먹었기 때문에 계급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전쟁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반경 보통 한 20명이 가족이 함께 살으려면 반경 한 30km 그리고 이제 이동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막 힘든 시기였지만은 계급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계급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기, 억울한 죽음이 없었던 시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신석기는 뗀석기, 떼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간석기야. 갈아 돌을. 그래갖고 날카롭게 해갖고 이제 사냥을 하기 이게 제가 왜 뗀석기, 간석기, 청동기, 철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뗀석기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신석기 시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웠어요. 돌 화살촉도 있고 우리나라는 신석기 문화를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서울 암사동에 거기 1920년에 엄청난 홍수가 납니다. 그때 신석기 유물이 암사동에서 발견이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또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 유명한 돌망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물건을 잘 만들고 배를 잘 만들고 요즘 뭐 탱크도 잘 만들고 한술 더 떠서 비행기도 잘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 안에 하여튼 무슨 DNA가 들어있어요. 신석기 시대부터 계급이 생겨요. 족장, 군장, 계급이 생기면서 지배계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피지배 계층이 생겨요. 그리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끌어다 하고 이때부터 노예라고 표현하긴 애매해도 노예 비슷한 제도가 나타납니다. 자, 청동기로 이거 뭐 말하자면 뭐 끝도 없는 공부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4.3 사태를 가지고 하나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 저도 다시 자료를 찾고 논문을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이제까지 알던 것들을 종합하는 요게 너무 재밌고 머리가 막 팍팍팍팍 돌아가요. 내가 지금 나이가 60인데도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요. 어쨌거나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고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최초의 농사가 된 곳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라크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바그다드 요렇게 초승달 지역에서 최초로 농사가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이 곧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왔는지는 제가 성경 특강 때 잘 말씀 드려놨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은 비옥한 초상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때 이제 그 계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보하고 보수하고 좌익하고 우익하고 이런 것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신석기 때도 뭐 그냥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느냐 하면은 청동기 시대, 솔로몬과 다윗 시대로 보면 되고, 우리나라는 기원전 1500년서부터 한 기원전 200년 요때까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1500년, 2000년 기원전을 얘기합니다. 솔로몬 다윗 시대니까 성서를 읽어보면 솔로몬 다윗이 청검을 가지고 싸웠다고, 청방패를 가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철기. 자, 청동기 시대의 칼은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칼은 찌르면은 아팠어요. 죽지 않고. 왜냐면 이게 청동이 잘 휘었어요. 그래갖고 막 내리치고 막 이러면은 청검이 휘었어요. 아팠어. 물론 좀 들어갔겠지. 들어가긴 들어갔겠지만은 아픈 정도. 그래서 이때는 전쟁을 해도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쟁을 해도. 그저 동네 사람들 뭐 500명, 1000명, 2000명이 서로 찌르고 아프다고 그러고 막 뭐 알아 누웠다고 그러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철기 시대가,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 이 철기가 페니키아 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다 이 지역도 성서에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철로 칼을 만들면은 아프지 않아요. 죽었어요. 이거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뗀석기 때는 사람을 뭐 머리를 치고 뭐 이랬겠죠. 그 다음에 간석기 때는 사람의 상처를 많이 줬겠죠. 청동기 시대는 중상을 입혔겠죠. 철기 시대 때는 살인을 저지를 수가 있었어요. 칼로 찔러갖고.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면 제국이 생깁니다. 알렉산더라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파라오들, 이러한 것들이 다 철기로 넘어가면서 대제국이 생겨요. 이때부터는 싸우면은 500명, 1000명이 싸우는 게 아니야. 5만 명, 10만 명, 뭐 20만 명, 페르시아 가서는 뭐 30만 명, 이러면서 제국이 생기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착취하고 빼앗고 노예로 만들고 철저한 노예가 생기는 거예요. 철기 시대가. 지금도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년경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포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폭약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 폭약을 가장 잘 쓴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신기전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세계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신기전이.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에서 포탄을 쓴 것들. 이때부터는 이제 총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아주 잔인한 인간의 말살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철기 시대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뭐 수많은 역사에 결집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주도 4.3에 수많은 사람, 3만 명, 뭐 어떤 보고서는 8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밟아 나갈 거예요. 왜 8만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지, 왜 미국의 보고서에는 8만 명으로 보고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겁니다.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무기의 변화를 이해를 하면은 인간의 잔인성,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 말씀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1세기에 들어서서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노예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인종차별이 없어집니다. 그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총균 그 책을 읽어보면은 총이 얼마나 인류 역사를 변화를 시켰는지 쇠가 얼마나 인류 역사를 그냥 뭐 하는 얘기니까 제가 그 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을 하죠. 그러면서 아프리카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맨 끝에 케이프타운서부터 유럽 사람들이 개발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쟁기도 있고 뭐 말도 있고 뭐 대단하죠. 그런데 어디에 와서 멈추느냐 하면은 우리 잠비아쯤에 와갖고 멈춰요. 왜 멈추느냐 하면은 잠비아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지금 요 6월 달은 건기 시절이에요.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우기 시절이에요. 건기 시절에 가보면은 흙이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유럽, 독일 이런 데 가면 흙이 까만 게 부들부들 하잖아요. 이런 느낌하고 이번에도 대련하고 심양하고 장춘을 가보니까 그 만주 벌판이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요.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 거란족이라든지 만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여진족도 마찬가지지만 생각보다 거기가 굉장히 비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잠비크라든가 이쪽에 가보면 완전히 우리 잠비아 완전히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우기 때는 완전히 진흙탕이에요. 그러니까 우기 때 농사를 져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 한 걸음이라도. 그래서 이때 아프리카 그 개발하는 걸로 포기를 하고 유럽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전부 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다 넘어가요. 거긴 땅이 진짜 비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명사적인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제주도는 바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화산석 지대이기 때문에 참 흙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어려웠고 이렇게 먹을 게 없었던 제주도에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곡 수지법이라는 거를 1946년 1월에 시행을 합니다. 아니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데 제주도 사람들 그 쌀을 다 뺏어가요. 그리고 한 5배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 쌓여있던 제주도 분들이 1947년 3월 1일 날 데모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제주도의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가 다